광주 지역에 좀 그런 거 심하게 나오고. 근데 이제 항상 지금 요양보호사들, 경비들 다 가짜예요, 근로자가. 이제 근로계약서가. 왜 그러냐면 이게 말은 쉬라고 해놨는데 못 쉬잖아요. 예? 그래서 늘 그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뭐 밖에다가 휴게 시간 중이니까 그 업무에 그 쉬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막 붙여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휴게 장소를 따로 분리해놓기도 하고, 별걸 해도 뭐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주민 중에. 이상한 사람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근무로 간주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들도 하루 내내 병원에 있는데 1박 2일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실제로는 못 쉬는데 다 돈으로 못 맞춰주니까 근로계약서만 가짜로 휴게시간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차라리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노동을 하고 있는데 돈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에? 막 최저임금만 팍팍 올리지 말고 차라리 이런 부분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주휴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요일을 정하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관공서의 공휴일. 공휴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방금 말한 얘기 그 이야기예요. 이제 55조 2항에 그 근거 조항에 들어갔고,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올해부터. 작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이었고, 그 작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었어요. 순차적으로 해서 올해는 5인 이상. 그래서 5인이 안 되면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도 안 돼요. 이제 5인이 안 되면 만약에 그렇게 되고, 여기서 15시간 이상 한 사람만 혜택을 받고, 적용제도, 이 사람들도 63조들은 적용이 제외되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유급이고, 당연히 유급이고. 그 다음에 관공서 공휴일이 대체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공휴일로. 대체 공휴일. 뭐 토요일 날이 추석 3일 중에 토요일이 깨버렸다. 그러면은 월요일 날 대체로 쉬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월요일도 관공서 공휴일에 유급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이제 사람 수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근로시간 관계없이 다 적용이 돼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경비하신 분들은 시간표에 따라서 그날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일하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답은 그게 아니에요. 정답은 원래 시간표대로 그냥 일을 시키세요. 모든 근로자들한테 일당 하루씩 더 주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렇게 병원에서도 마찬가지, 간호사들도 막 이게 조가 짜져 있는 사람들. 조가 짜져갖고 편성표에 따라서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그날 일한 사람도 있고 일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원래 스케줄대로 쭉 가는 거예요. 원래 스케줄대로 쭉 가되 그런 교대제 근무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 일당을 더 주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시행 시기가 나오죠. 지금 이제 5인 이상이 2022년 1월 1일부터 맨 마지막에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4인 이하, 간단히 볼까요? 4인 이하 5명이 안 되는 조그만 회사는 자, 연장근로가 적용되지 않아. 그래서 뭐 원래 연장근로가 현재는 주 52시간까지만 가능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별 합의를 하면 2022년까지 더 가능한데 하여간 기준 52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5인 미만은. 그런 제한이 없다는 거. 예.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거 보면 예. 5인 이상이나 4인 이하냐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서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를테면 아파트에 일부 직원은 자치 직원이고 그러니까. 일부는 평가의 직원이고 전체를 어떤 아파트 자치로 볼 것인가 구분해서 볼 것인가.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파견받은 근로자는 내 근로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파트 입장으로만 보면 용역회사 직원은 우리 근로자 아니야. 그러니까 아파트 소속 근로자로만 본다는 거야. 그래서 부분 위탁을 해놨을 때는
이게 5명이 안 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치관리 소속 근로자만 아파트 근로자 아닌 거예요. 그것만 따져요. 근데 이탁관리에서 소장을 파견해가지고 하면 스타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탁관리 다 돼요. 예, 이탁관리는 이탁관리회사 직원인 거예요. 이탁관리는 당연히 몇천 명 되보니까 수가. 그러면 그 이탁관리 하지만 소장은 이 아파트 자치관리 직원을 통솔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소장님이나 경리막 이런 분 사무실 몇 사람만 아파트 직원으로 삼고 이거 직접 고용하고 일부 그래서 부분 위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청소나 뭐 경비나 이걸 다 외주 줘본단 말이에요. 영역 줘본다. 그랬을 때 같은 근로자가 소속이 틀려져 본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입장에서는 아까 자기 근로자들만 가지고 따져요. 5명인지 여부를.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일이 생기죠. 뭐 현상은 돌아가는 건 똑같은데 우리 직원 소속은 5명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차도 발생 안 하고 유급 조율도 적용 안 되고 가산임금도 발생 안 하고 해고가 자유롭고 이런 일이 생겨버리죠. 예. 국정교육을 할 때 예. 이탁관리 직원들을 이탁관리 회사에서 해야 그렇죠.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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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연차와 관련해서 기본 내용을 아실 건데, 최근에도 주유수당 관련해서 행정해석이 다 바뀌고 그랬어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합니다만은, 연차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바뀌었어요. 대부분 판례가 바뀌었고, 대부분 판례가 바뀌니까 우리가 또 얼른 또 노동부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지금 딱 1년하고 가버렸다. 어떤 근로자가. 딱 1년하고 가버리고 100% 출근했다. 연차 몇 개 줘야 됩니까? 11개만 주고 15개는 안 줍니까? 아니, 딱 1년 했어. 1년 미만이 아니라 딱 1년은 채웠어. 11개만. 언제부터요? 그 말 내드리려고, 그 말. 그 전에는, 이제 대부분, 노동부는, 이게 옛날 노동부 입장은 11개에다 15개에서 26개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들은 그냥 딴 데 가본 게 나서 15개가 더 생기니까 1년마다 바꿔본 게 나서 차라리. 그러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맨 처음에 검찰에서 이걸 불기소 때려가지고 무혐의 때린 적이 있고, 노동부에서 대법원에서 결국 대법원에서 딱 1년하고 가버리면 15개 발생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 대법원 판례가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또 얼른 또 노동부다 물어봤어. 우리는 날마다 회사들이 물어보는데, 우리 자문회사들이 물어보는데, 뭐 노동부하고 대법원하고 걔네가 틀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볼 때만 해도 자기들은 아직 안 바꿨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그랬는데, 최근에 바뀌었어요. 노동부도. 그래서 이제 15개 안 줘도 됩니다. 11개만 주고 딱 끝나는 거야. 예.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예. 지금 그 11개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준비하신 분들을 격일제로 본다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주어질 때 몇 개를 줘야 되는 것인가? 예를 들어 5개 반인가 11개인가? 11개예요. 예. 그럼 11개를 주게 되면은 시간이 다르겠죠. 이제 11개인데 하루 시간이 이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단시간 근로자는 무조건 8시간이 아니고, 예? 일반 근로자들은 11 곱하기 8 곱하기 시급하면 돈이 나오겠죠. 연차 휴가 수당이 나오는데, 아까 그 청소하신 분들은 8시간 고백하면 안 되죠. 8시간 고백하면 안 되고, 그분들은 자기들의 그 주 근무 시간 나누기 일반 근로자들의 소정 근로 일수로 나눠야 돼요. 말이 조금 복잡한데, 예? 여기 노동부 교재에서 앞뒤가 틀리게 설명을 막 해놨어.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틀리게 해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근로자들에게 개수가 15개라는 것도 똑같아. 똑같은데, 이제, 한 개에도 시간이 틀린 거예요. 시간이 틀린 거. 예, 예. 시간이, 그래서 같은 하루가 8시간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6시간인 사람이 있고, 4시간 사람이 있는 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지금 경비하신 분들, 분들이 저희 아파트 저희 발생했는데, 15개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보통 이제 24시간 근무하지 않습니까? 하루라는 거. 24시간이 아닌 거예요. 근무 시간이 따져보면. 24시간. 정상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그랬을 경우에,
이분들이 하루를 쉬어버린다 하는 얘기는 하루를 쉬는 게 아니고 결국 이틀분을 쉬는 거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연차성 이제 관련도 나오겠지만은 그랬을 경우에 이분들 11개 12를 곱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5.5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상당히 그런 이제 쉬어주는 시간으로 따져요. 단시간 근로자들은 날로 따지는 게 아니라 8시간 일하는 사람들은 날로 따지는데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를 시간으로 쉬어줘. 시간으로. 그래서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만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원래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그러잖아요.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그러는데 그 하루 일하는 날 연차를 줘버렸다. 예, 그러면 그 다음 날 이제 쉬는 거잖아요. 쉬는 것도 원래 돈이 안 들어가 있어요. 예, 돈이 안 들어가 있어. 그냥 안 받고 그냥 노는 거예요. 돈 안 받고 쉬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금 보면 하루에 13시간이거든요. 예. 3시간, 11시간이고. 예. 이들 따지면 하루 따지면 실제로 13시간, 6.5시간. 그렇죠. 6.5 몇 시간 주시면 돼. 아까 말한 이틀 합쳐서 13시간이야. 이틀로 합쳐서. 예? 이게 그 계산식을 보면 2분의 2로 나누게 돼 있어요. 예? 그 식이 왜 그러냐면 이틀치거든, 그것이. 이틀치. 일반 근로자는 하루치를 따진데 경비원들은 1박 2일 하다 보니까 이틀치로 따져갖고 나누기 2가 식에 들어가 있어요. 식을 보면. 자세히 보면. 6.5시간인 거예요. 6.5시간. 11개를 다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11개 곱하기 13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6.5 곱하기 13 해야죠. 15개, 11개 해야 되겠죠. 예, 시간으로. 예.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사람들 13시간은 이틀분 시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13시간 곱하기 11개 줘보면 안 되고 6.5시간 곱하기 11개를 줘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 일반 근로자가 10시간 아니고 하루에 7시간씩만 나가면 그럼 7시간 주는 거예요. 일반 근로자 7시간 주는 거예요. 예. 통상 시급으로 주네요. 통상 시급으로. 예. 통상 시급으로 해야 통상 하루 일당으로. 예. 무조건 8시간 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우리 일반 근로자들은 주 40시간, 주 5일 근무하니까 8시간 주면 되는데, 우리 청소하신 분들은 내가 보니까 6시간인가 밖에 안 하더만요. 그러면은, 총 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경비, 청소하신 분이? 30시간 나누기 일반 근로자가 5일 근무하면 5로 나라고 6시간만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도 앞뒤가 잘못 설명을 해놨더라 이거야. 실수를 해요. 다시 한번 뭔 말이냐면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 시간을 정할 때, 하루 시간을 정할 때 일주 시간, 이게 4주 평균인데 그냥 4주 평균은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냥 일주에 근무 시간을 다 더해요. 더해가지고 보통 근로자의 소정 근로 일수로 나눠. 이거 핵심이에요. 자, 청소원들이 6시간씩 그냥 5일 근무한다고 합시다. 그럼 30시간이죠. 30시간인데 30시간 나누기 청소원의 근무 일수로 나눈 게 아니라 보통 근로자들의 근로 일수, 소정 근로 일수. 그래서 5일 근무하면 5로 나눠.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나옵니까? 30시간 나누기 5니까 6시간이 하루 소정 일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6시간 분이 나가는 거예요. 주휴수당도. 연차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비원도 그런 식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연차 일수를 이틀에 한 번씩 쉬잖아요. 그러니까 두 달에 하나의 연차 일수가 나온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어가지고 그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연차 일수가 두 달에 하나로 나온다고.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이제 그 말이 이제, 예석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11개 안 나오죠. 근데 11개가 나온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그 사람은 이틀치 시간을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경비원은 지금. 6시간 반밖에 아닌데 13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어. 예, 예. 그러면, 이제, 원래, 올차성 연차요. 최초 입사년도에 발생하는 올차성 연차 최대 11개 발생하는 그러면 첫 달에 발생한 게 6.5시간밖에 발생 안 해요. 그분은. 그러면 두 달 발생하면 또 6.5시간에서 13시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달 해야 하루치 나온단 말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시간하고 딱딱 맞아떨어진 말이에요. 뭐 이런 쪽으로는 뭐 좀 이상하지만 아이가 실무적으로 맞아떨어진 말이에요. 그 말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 시간을 실무적으로 그 연차든 주휴수당이든 줄 때 그 하루를 몇 시간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단시간 근로자들은 일주의 소정 근로일수를 다 더해가지고 보통 근로자들의 소정 근로일수로 나눈다는 거. 자, 단시간 근로자들의 소정 근로 시간 수를 다 더해가지고 분모로 나눌 때는 그 사람들의 그 소정 근로일수가 아니라 보통 근로자들의 소정 근로일수로 나눈다는 거. 대부분 5일이니까 5로 나눈 거죠. 예. 만약에 6으로 그 나눠버렸으면 아까 그 5시간으로 떨어져 버잖아요. 아까 30시간을 5로 나누면 6시간인데 6으로 나눠버리면 5시간 떨어져 버려요. 근데 6시간을 줘야 된다는 6시간.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연차가 이제 딱 1년 하고 가신 분들은 이제 안 줘도 된다. 그러면 딱 하루 더 하고 가면요.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래서 괜히 하루 더 해갖고 또 열차 또 15개 뺏기고 나서 또 회장님들 뭐라 하니까 잘 하셔야 돼요. 예? 아, 별것 갖고 꼬투리 잡아요. 이제 가보시 말아요. 현장이 너무너무, 예? 정말, 우리 회장님들이 좋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또 이렇게 그냥, 꼬투리 잡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 시간 많고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소장님들이 많이 힘들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연차 그 부분도 하루라도 더 하는 순간 15개 다 주라 그랬어요. 하루만 준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고, 자, 임금도 지나가고, 지금, 제가 몇 시까지 한가요? 5시 반까지요. 이제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해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기간제 근로자. 이제 쭉 가다가, 어디 최저임금 의미가 없고 별로. 여기, 우리 회사는 의미가 없고, 여기서는. 직장에서 뭐 이런 거 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해고. 자, 근로관계 종료 봐봅시다. 근로관계 종료를 봤더니, 여기요, 근로관계 종료. 제일 뒤로, 좀 끝허리 쪽에 있어요. 근로관계 종료. 네. 근로관계 종료 원인을 봐보면, 퇴직이 있네, 퇴직. 퇴직. 네. 근로관계 종료를 봅니다. 네. 보면은, 이제 퇴직이 있고, 해고 있고, 뭐 자동소멸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제 쉬운 말로 합의 퇴직금은 당연히 문제가 안 돼요. 당사자 합의에 간 거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의무퇴직이라는 건 이제 그 근로자가 하는 거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를 해주니까 문제가 안 될 일이고, 그 다음에 해고의 종류에는 해고라고 하는 것은 잘린 거예요. 쉬운 말로. 근로자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거란 말이죠. 사용자 의사에,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예? 능력과 의사가 둘 다 있어야 돼요. 둘 다 있는데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 해고죠. 해고의 종류에는 징계 해고 있고 통상 해고 있고 경영상 해고가 있어요. 자, 징계 해고는 뭘 잘못했으니까 잘린 거죠. 쉬운 말로. 통상 해고는 뭐예요? 통상 해고? 정리 해고 먼저. 정리 해고는 회사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 감원을 한 거예요. 요건이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통상해고라는 것은 실무적으로 잘 활용이 안 돼요. 이게 통상해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채용했어요. 회사에서. 근데 변호사가 어떤 이유인가는 모르겠지만 변호사 자격증을 잃어버렸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저 사람 변호사 역할을 못하니까 해고할 수 있어요. 이때 통상해고예요. 그리고 통상해고를 할 때는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게 대부분 판례예요. 그래서 만약에 소장님들이 취직을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소장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회사가 자를 수 있어요. 이게 통상해고예요. 그리고 통상해고는 징계해고하고는 전혀 다른 거니까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고 이야기 다 해버리고 갑시다. 해고를 할 때는 5명 이상에서는, 5명 이상이에요, 늘이요. 5명 이상일 때는 서면 통지를 해야 돼요. 제가 엊그저께도 어디 회사에서, 큰 회사에서 카톡으로 해놨어요. 응? 졌어요, 결국.
이게 카톡으로, 사진을 제가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해고 통지서를. 근데 이제 우리 대부분 판례가 이메일로 보낸 거 괜찮다는 판례가 오래전에 나온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현재 아까 급여 명세서를 전자문서에 의해서 준 것도 되도록 법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이미 저질러 놓은 걸 사건을 나한테 갖고 오잖아, 항상 회사는. 그래서, 아니, 여러저러 판례도 그렇고, 옛날 판례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법도 이제 전자문서에 의한 것도 가능하니까, 카톡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서면을 찍어갖고 보낸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징계가 딱 시작되는 순간부터 병원 입원해버리고 받지를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카톡으로 계속 의사소통을 해온 거예요. 당신은 이제 며칠 날 나오라 출석 통지서도 카톡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징계가 대상이 됐다는 거, 징계 혐의 사실도 다 카톡으로 보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관리자는 해고 통지서도 카톡으로 딱 찍어서 보내줬어요. 위반이라는 거야. 이게 위반이라는 거야. 내가 공익위원 들어가 나는 위반이 아니라고 봐요. 나는. 법의 취지를 보라는 거야, 항상 저는. 대부분 판례도.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보내는 목적은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예? 당사자 간의 분쟁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두 번째, 저쪽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 해고 사유하고 해고 일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돼요. 둘 다 들어가야 돼요. 해고 사유가 뭐뭐보다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조문은 안 들어가도 돼요. 그 조문을 넣는데 조문 넣을 틈도 없어요. 시간이, 면적이. 종이 한 장에다 하려면. 이게 취업규칙이나 근거 조문 안 적어도 돼요. 피의 사실, 맨날 며칠 몇 시에 지각, 조퇴, 잦은 지각하면 안 돼. 맨날 지각을 다 써야 돼요. 잦은 지각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잦은 지각 해놓고 가로 열고 10월 13일 날 지각, 10월 15일 날 지각, 11월 3일 날 지각 다 적어야 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줘야 돼요. 예? 출석 통지서도 그렇게 보내야 되고 해고 통지서도 그렇게 보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해고 사유를 그렇게 적고 해고 날짜도 정확하게 적어줘야 돼요. 해고 사유하고 해고 날짜를 서면 통지해야 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해고 상담할 때요,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뭐고 있어요? 막 나한테 회사가 전화가 온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당신 회사 직원 몇 명이요? 그것부터 물어보죠. 네. 네? 식당 같은 데 전화 오면 몇 명이냐고 옛날 우리 직원이 실수를 해버렸거든요. 사장님이 지금 자기 숫자만 보고 4명이라고 한 거예요. 한 달 전치까지 다 따진다 했잖아요, 제가. 한 달 전치. 해고 사유 발생일 빼고 이전 소급에서 문연날 가동일수. 가동일수를 다 더하면 5일 근무했으면 한 20일 되겠죠. 식당 같은 데 6일 근무했으면 한 25일이나 6일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 연인원, 사용연인원은 이제 이렇게 유령지까지 다 들어가.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휴가 간 사람 사용연인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이게 핵심이에요. 대부분 판례가 딱 한 줄 나와. 여기서 사용이라고 하는 건 근무를 말하지 않는다. 근무는 안 하고 휴가를 갔어도 사용 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 수의 머릿속에 들어가줘야 돼. 근데 옛날 우리 사무장이 식당하고 그 상담을 하면서 4명이라고 하니까 아무게 잘라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달치를 다 봐야 되고 휴가 간 사람도 그거 다 넣어갖고 계산해봐야 되는데 지금 4명이라고 하니까 한 달치를 다 봐야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정근로일수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때 그 5인 이상 계산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해고의 서면 통지를 그래서 5명 이상인지가 문제되는 거예요. 해고, 예고 좀 이따 말하겠습니다. 해고, 예고는 한 명만 있어도 예고 해야 돼요. 한 명만 있어도 해고, 예고는 5명이 필요 없어요. 근데 해고의 정당성은 5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상담이 들어오면 당신 근로자 수가 몇 명이요? 해가지고 4명이라고 하면 긴장하고 6명이라도 긴장을 해. 7명이라도 긴장해. 3명이라도 긴장해. 그동안 한 달치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니까. 근데 20명이라고 하면 이제 안심하고, 문제, 일단 그건 통과. 그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 해고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서면 통지했냐고 물어봐. 해고 사유하고 해고 일시를 정확하게 적었냐? 했다? 그러면 일단 통과. 그 다음에 절차 지켰냐고 물어봐. 그러면 절차가 뭐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그 회사가 문제가 있는 거야. 절차는 어디가 나와요? 관리 규정에 나와요. 아파트 같으면. 관리 규정. 그 다음에 취업 규칙에. 그 회사 취업 규칙이나 사규에 나와.
만약에 절차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가라고 되어 있는데 안 주면 무조건 아웃, 절차 아웃. 근데 그런 게 안 들어있다면 안 줘도 돼요. 이게 절차 규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도 쉬운 것만 자꾸 일단 해결 봐보려고 그래요. 서면 통지 안 하거나 절차 위반이면 거기서 끝나고 남은 거 보지도 안 해버려요. 그냥 바로 아웃돼 버려요. 우리도 상담할 때 그런다는 얘기죠. 5명 이상 되는지, 된다고 하면 서면 통지했는지, 서면 통지하고 날짜하고 해고 사유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그거 됐다고 하면 절차 규정인데, 절차 규정은 당신 회사 취업 규칙을 봐봐라. 아파트 같으면 대부분 이제 준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만들 때 옛날에 다 그런 거 안 넣었어. 회사한테 넣어줄 때는. 복잡한 거 넣으면 다 나중에 자기 발목 잡는 거예요. 안 넣어도 되는 것을. 예, 그래서 이제 안 넣어도 되는데 다 넣어놔서 막 두툼한 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얇게 만들어서 돈 많이 받아. 이게 좋은 거거든. 두툼하게 만들어주고 자기가 다 지켜야 되고, 모범 고용주 노동부가 이런 거 그대로 다운받으면 나는 모범 고용주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켜야 돼요. 근데 안 지키면 그걸로 바로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절차 아웃인가를 본다는 얘기죠. 절차는 그 회사 취업규칙이나 사규나 관리규약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는 제가 옛날 사건 많이 했거든요. 요즘 심각한 사건은 별로 아파트도 안 벌어지는데, 엊그저께 소장님이 상담이 왔는데, 쉬운 말로 단기간에 계약을 2번 한 거예요. 기간제 근로 계약할 때 하겠습니다만은, 내가 갱신기대권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그건 좀 이따. 갱신기대권 이야기할 때. 그래서 하여간 서면 통지 절차 위반인지 여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잘라서를 물어봐요. 해고 사유를 물어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사유부터 말해. 사유부터. 아니 그 전부에 다른 거 통과해봐야 사유 왜 잘랐냐고. 그러면 그 다음에 잘랐다가 이거 말을 너무 안 들고 너무 다툼 심하다. 증거 있냐고. 사용자가 증거를 대야 돼요. 사용자가. 해고를 당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을 해야 돼. 근데 어떤 사건, 이게 해고인지 사직인지 애매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은 근로자가 해고를 가서 당하고 와야 돼. 그래야 이게 사직인지 해고인지 애매한 사건 많이 있어요. 서로 그냥 싸움 붙어갖고 그렇게 알아서 하고 나와버렸다. 꼭 이걸 해고로 보기 어려운 상황 많이 있어요. 서로 열불나갖고 다투다가. 그러니까 그때는 출근 투쟁을 하든가 쫓겨나든가 다시, 아니면 해고 통지서를 달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해고 통지서 안 주는 순간 바로 아웃이니까 그냥 나를 해고한 거냐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1월 1일 날 사건을 3개를 상담하고 2명을 계약을 했어요. 1월 1일, 2일 날인가 월요일 날. 그다음 소장님이 2달 후에 하기로 했어요. 2달 후에. 그 이야기는 좀 이따 말할게요. 계약기간 만료. 그리고 그것은. 그래서 이제 하여간 해고, 지금 징계 해고가 정당화되려면 서면 통지, 절차, 그 다음에 사유를 그때 다 보고, 사유는 사실을 적시해야 돼. 제대로 맨날 며칠 몇 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옛날 아파트 사건 할 때요, 다 입증을 해야 돼요. 맨날 며칠 몇 시, 소장님이 잦은 예근, 무단 이탈, 여기까지 해고 사유 삼거든요. 다 증거를 돼. 맨날 며칠 어디가 했는지. 간 사실을 사용자가 다 증거를 내야 돼요. 그럼 그 사유가 인정이 안 돼요. 그렇게 사유를 사용자가 다 입증해야 된다는 거. 그러고 나서 이제 형평성을 따져. 야, 옛날에 지금까지 봐주다가 갑자기 해고한다. 형평성 위반이에요. 갑자기 지금까지는 그걸 다 봐주다가 경고도 한 번도 안 하고 갑자기 이걸 이제 해고를 한다. 그러면 이게 형평성 위반이고. 그 다음에 같은 잘못을 둘이 했는데 한 사람만 자르면 형평성 위반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양형의 균형을 보는 거예요. 이게 사유가 있는데 해고감인지, 아니면 해고보다 더 낮은 징계가 뭐죠? 정직이에요. 정직. 정직도 한 달부터 회사마다 틀려요. 회사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6개월 넘은 경우는 별로 드물어요. 정직 6개월도 굉장히 센 징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감봉 있고 경고 있고 심할수 징구 있고 막 이러죠. 그래서 징계해고 절차가 그렇게 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경영상 해고는 우리 쪽에서 별로 안 벌어지죠. 아파트는 안 벌어지고, 뭐가 있냐면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인데, 자치관리에서 이탁관리로 바뀌었을 때, 자, 내가 자치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아파트가. 근데 이제 아파트가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탁관리 넘어갈 때는 딱 한 가지예요.
그냥 머리 아파 죽겠다는 거야. 자를 수도 없고, 자르면 다 걸리고. 그러니까 머리 아프니까, 야, 이따 관리 너희들이 해줘. 해주려고 해라고, 야, 소장님 좀 바꿔줘. 다 사인 보내요. 경비 중에서 누구누구만 선택해. 이렇게 해. 그러면서 바꿔, 대부분. 그랬을 때, 이제, 자치에서 이탁으로 넘어갈 때, 이게 영업 양도도 아니고 고용 승계 의무도 없어요. 대원칙이.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자치, 대부분 판례에 지금 제 하는 얘기들이 다 자치관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자치권을 행사를, 그 관리권을 행사를 안 하니까 이게 그 경영상 해고의 절차를 거쳐야 돼. 경영상 해고 절차를. 경영상 해고 절차를 거쳐야 돼요. 경영상 해고 절차는 이제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의 필 노력, 해고 기준의 공정성과 합리성, 50일 전부터 근로자 대표하고 협의 이런 거예요. 4가지 요건이 있어요. 그런 구색을 갖춰줘야 돼. 꼭 그대로 안 해도 된다. 대부분 판례가. 그래서 자치관리 입장에서는 이제 직원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야. 자기가 관리권을 직접 행사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영상 해고, 정리 해고, 그것에 맞게 절차를 밟아줘야 돼요. 프로세스를.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죠? 위탁관리회사는 고용 승계할 의무가 없어. 고용 승계라고 특약을 해버리면 있어요. 가만 놔두면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싸움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넘어갈 때 영업양도가 아니라, 그 말은 영업양도가 되는 순간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영업양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 대부분 판례. 그 다음에 그러면 위탁관리에서 다른 위탁관리회사로 넘어간다. 어떻게 되죠? 위탁관리회사에서 또 다른 위탁관리회사로 넘어간다. 계약 끝나고.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실제로 가보시면. 이건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용승계가 뭐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그 옛날 회사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연밀히는. 옛날 회사 직원이야. 나는 옛날 회사 직원이고 여러 회사가 내가 사업장에 여러 군데 있는데 하나가 없어진 거니까 뭐 정리해고를 하든 뭘 하든 하니까 그것을 책임을 져야 돼요. 예? 그리고 새로운 회사한테 뭔가 내가 권리를 주장할 것이 없다는 거야. 아파트한테도 없고, 아파트를 문제 삼을 수도 없고, 새로운 회사를 문제 삼을 수도 없고, 문제를 삼는다면 지금 회사. 근데 지금 회사를 문제 삼으려고 해서 현실적으로 삼을 거리가 별로 없어요. 예? 하여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파트 관리에서는 이제 자치에서 이탁으로 넘어갈 때, 이탁에서 이탁으로 넘어갈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대부분 판례가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년 도달. 정년이 지금 현재 법상 몇 세입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65세가 아직 아니에요. 60세, 60세예요. 일반 근로자들이 60세 아무 말이 없으면. 그러면 60세란 말은 60세가 될 때 그만둔다는 거예요. 60세 다 살고 그만둔다는 얘기예요. 도달시예요. 우리 대부분 판례가 아무 말이 없으면 도달시니까 그 59세 마지막 날까지 한다 이거예요. 60대가 딱 되는 순간 정년이 딱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59세까지 한 거예요. 도달시니까. 근데 이제 아파트 규정 같은 데 보면 60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까지 한 달치 이렇게 좀 끊으려고 끊기 편하게 아마 전반기까지 한 달치 그 분기까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 그 연도 말까지 한 달치. 그러면 그때까지 연장이 되는 것이고 아무 말이 없으면 도달시니까 59세 마지막 날까지 일한 거예요. 그리고 60세가 되는 순간 정년이 도달한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기간 만료. 이걸 이제 중요해, 이게. 이 계약기간 만료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게 기간제 근로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의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간제 근로계약 2년 계약이 없어요, 여기에. 이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교재에는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까지만 기간제를 할 수 있잖아요. 대원칙이. 아까 사유 같은 거 안 따지고 횟수 제한으로 우리는 기간 제한으로 2년까지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할 수가 있고 2년이 넘어가면 무기직 간주. 당사자의 의사가 필요 없어. 그냥 실수로 하루 더 나와버렸네? 당연히 무기직 돼버렸어. 그런 사건이 있어요. 제가 저기 폴리텍 대학
이런데 이쪽은 거기서 실수를 하루 더 나가고 다음날 무기직 전환 돼버렸어요. 이 사용자도 모르고 그냥 하루 더 나가고 돼버린 거예요. 그건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이 없어. 간주니까. 아까 파견법에서도 간주에서 고용의 의사표시를 받겠다고 그랬죠. 고용의 의사표시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근로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간주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실만 딱 발생하면 바로 돼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기간제법에서는 2년이 넘어가면 그 다음날 바로 그 정규직이 그 회사 직원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무기직이라고 하죠. 기간이 정함이 없는. 다른 말로 정년까지 가는 근로자가 돼버린 거예요. 돼버리는데 예외가 많죠. 예외가. 그 법이 예외가. 기간제법 4조 1항인데 1항에 2년까지만 사용하고 있는데 단서가 예외가 쫙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 단서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젝트성 계약 이런 거 나오는데 우리하고 관련된 건 준고령자가 안 되는 거야. 예외에 해당되니까 준고령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 3년 해도 여전히 기간제예요. 이렇게 돼. 준고령자는. 그런데 준고령자가 몇 세일까요? 55세예요. 그러니까 준고령자가 55세다 보니까 55세가 넘는 순간 기간제법을 통해서는 구제를 못 받아. 기간제법을 통해서는. 그런데 너무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 판례법리가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어요. 판례법리가. 예? 판례법리가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고 제가 이걸로 엄청나게 옛날 사건 많이 이겼어요. 사실은. 예? 이쪽 논문도 쓰고 상도 받고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고찰이라고 해갖고 상도 받고 그랬는데 뭐냐면 이제 기간제 근로자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법 말고 판례 법리를 말하는 거예요. 판례 법리가 중요해요. 기간의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 연세대학교 시간 강사들이 매년 학기별로 6개월씩 계약을 막 5년, 6년, 7년 해왔거든요. 이 판례가 그래요. 그랬는데 어느 날 연세대학교 학교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잘라버렸어. 야, 계약기간 너가 원래 계약기간이 6개월짜리 아니냐. 이게 이번에 끝났으니까 다 끝내자.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강사들이 소송을 해갖고 이겼어요. 그때 나온 법리가 형식에 불과하다는 법리. 계약의 정함이, 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할 때는 계약기간이 없는 걸로 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계약기간이 없으니까 무기직이요. 근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했다. 그러면 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 그러면 이게 해고예요. 해고. 해고니까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해고의 정당성. 그리고 정당성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돼. 근데 그때 입증을 못했으니까 다 구제받다 본 거죠. 그래서 해고 기간제 근로자는 먼저 계약의 정함이 형식인가 아닌가. 저 명지아파트 사건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여기 저 문천수 선수 옆에 있죠. 그때 이제 제가 근로자 사건도 많이 하고 사용자 사건도 많이 합니다. 제가 편을 가리지 않고 다 하는데 그때 사용자 사건인데 다 지른 사건 이게 갖고 왔어요. 강주에서 졌어요. 기간제법의 법리를 몰라. 그냥 2년 넘어가면 다 그냥 2년 3년 돼버렸으면 형식이는 다 그래. 근데 내가 그 채용 프로세스를 봐봤어요. 그러면 1년 지나면 반드시 거기는 다시 서류를 넣었어. 다시 서류를 넣고 그 다음에 어땠어요? 심사를 했어. 나름의 면접도 보고. 그러면 이것은 기간의 정함이 형식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형식에 불과하다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은 잘못됐다고 서울에서 이겨갖고 온 사건이 있어요. 명지아파트가 그때 엄청나게 나를 좋아했죠. 근로자들한테는 좀 미안하게 됐고요, 그때. 이게 나는 법리로 싸운 거예요, 법리로. 이게 그때 무조건 2년만 지나면 3년 지나버리면 다 그냥 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걸로 봤는데 그게 아니야. 판례를 자세히 봐보면. 그래서 아무 절차도 안 거치고 무조건 쓰고 그냥 근로자 쓴지도 모르고 이랬을 때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거기는 매년마다 채용 공고를 하고 다 그때마다 그 입사 지원서를 넣고 그 다음에 면접을 했어. 면접을.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됐지만 이게 그때는 형식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해서 우리가 그래 형식이 아니니까 계약기간 만료를 끝내서 우리가 이기가 온 거예요. 서울 가서. 그래서 형식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죠.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반복했다면 형식으로 봐버려요. 근데 요즘은 형식인 경우는 거의 없어. 요즘은. 형식인 경우는 거의 없는데
계약기간에 정하면 형식은 아니다. 그런데 이게 갱신기대권의 법리가 또 있어요. 갱신기대권의 법리. 뭐냐면 이게 형식은 아닌데 계속 고용에 대한 그 사회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됐다고 판단된다면 그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해고에 준하는 그 정당한 사유 말고 합리적인 사유라고 하기가 좀 더 넓게 봐요. 이런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갱신기대권의 법리예요. 그러면 이제 엊그저께 저한테 그 소장님이 상담이 왔는데 보니까 3달인가 맨 처음에 계약을 하고 요즘은 수습계약도 아니 그건 수습계약은 1년 계약하고 3달 수습기간 더 쓸 때 그게 수습계약이고 처음부터 3달 했으니까 그건 수습계약이 아니에요. 그냥 3개월짜리 계약이야. 예? 3개월짜리 계약을 하고 그러고 나서 몇 달인가 더 했어요. 그래갖고 더 했어요. 한 7개월, 8개월인가 4달인가 더 해가지고 그랬을 거예요. 한 7, 8개월 하고 다른 근로자들은 다 3번째 계약을 해줬어. 세 번째 계약을. 근데 이 소장님만 안 해준 거예요. 이때 뭐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끝나면 딱딱 끝난다고 딱딱 못이 박아져 있어. 예? 그러니까 이거 형식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이때 갱신기대권의 법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맨 처음에 3개월로 했으면 대원칙의 계약기간 만료는 아무런 안 해도 끝나는 거예요. 자, 기간제 근로계약은 가만히 있어도 끝나는 거예요. 당사자가 통지하고 하고 할 것도 없어. 실무적으로 그냥 해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서면 통지할 의무도 없고 말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날 되면 끝나. 근데 이제 인사관리 차원에서 당신 다른 일자리 알아보라고 이번에 끝납니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해고하고 틀려 해고가 아니니까. 해고는 아까 예고를 한 달 전에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건 예고가 아니야. 해고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말로 안 해도 돼. 그냥 그날에 되면 당연히 끝나는 것인데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갱신 기대권이 나는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상담을 해봤더니 어째 다른 분들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신생 그 아파트 관리회사예요. 그 이름이 뭐더라? 좀 엉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일을 겪어야 자기들이 앞으로 잘 조심해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소장이 다른 데 취직을 하셨더라고 벌써 또.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봐서 아니 이거 싸우실려냐고. 응? 비용도 들어가고 싸울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근로자한테 절대 손해보기는 안 해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은 뭔 문제가 생기느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딱 하면 더더군다나 취직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 아파트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원직복귀 명령을 내려버려. 그러면 이뻐서 오라는 것이 아니죠. 이뻐서 오라는 것이 아니야. 야, 너 이제 어디 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포기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아파트 소장이 있어. 내가 뽑았는데 물론 있어 지금. 이미 왔는데도 그런 짓을 해요. 그 어디 가도 못해. 근데 와야 돼. 안 오는 순간 이제 내가 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다 했죠. 아마도 이것을 우리가 지금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딱 넣으면 100% 부당해고가 맞아. 제가 봤을 때 그 갱신기대권의 법리에 의해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아파트가 취할 액션이 뭘까를 보는 거예요. 보면 당연히 그 원직복귀 명령을 내릴 거다. 원직복귀 명령을 내리면은 당신 여기를 원다는 것도 이상하고 다른 소장님 계시는데 또 와갖고도 누군가 한 명 정리해야 되고 또 저 일자리 구한데도 또 신뢰가 되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당신 보니까 이제 대부분은 이제 꼭 그 일자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섭섭한 감정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좀 시간을 끌었다 합시다. 원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몇 개월, 3개월 안에 하면 돼요. 해고를 당한 때로부터 3개월 안에. 그럼 3개월 안에, 하여간 3개월 안에 해보면 되고, 구제 신청을 딱 넣으면 3달 정도 지났을 때 판정이 나와요. 판정회의가 나와요. 판정회의가 그 전에 서면 공방을 양 당사자 간에 치열하게 하고 하루는 가서 거의 1시간 이상을 말로 그냥 치열하게 싸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로 싸우는 것도요. 법원하고 틀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판정회의 하고 나서 서면으로 판정회의 한 날 밤에 이제 결과는 나와요. 졌다 이겼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판정회의가 끝나고 공무원이 막 또 정리해가지고 우리한테 서면으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거의 3주에서 약 4주가 걸려.
그러니까 내가 해고를 싸우면 정상적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죠? 4달 걸리는 거예요, 4달. 한때로부터, 신청한 때로부터 4달.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이제 이분이 꼭 그 자리가 탐난 것은 아니라, 여러 가지 섭섭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나한테 돈도 뭐 좀 주더라도 이분이 손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만 3달 너무 채우면 또 너무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2달 정도 있다 합시다. 그래갖고 내가 계약을 안 했어요. 2달 후에 오시라고. 그때도 하고 싶으면. 응? 예, 그리고 그때 가서 언제 복귀 명령 내리면 2달치라도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못 간, 나 안 간다 하고 2달치라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2달치 월급이라도 받으니까 손해는 아닌 거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풀어갑니다. 이게 해고라고 하는 것을. 예? 그래서 이제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제 근로 계약이 현재 너무 지금 그러니까 쪼개기 계약이 만연되어 있어요. 지금 아파트에 지금. 아파트 문제점이 아까 진정한 위탁관리를 뭐 이상하게 막 애곡시켜 놨고 위탁관리가 아닌 것처럼. 근데 지금까지 사건에서는 다 위탁관리를 봐버렸어요. 한 10년 전에 대구에서 사건만 위탁관리가 아닌 걸로 봤어. 딱 사건 하나 있어요. 대구에서. 그때 대구에서 그 위탁관리가 아니라 아파트 직접 근로자로 본 사건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다 지금 아무리 막 비틀어 놨어도 근로계약을 지금 아파트가 아니라 회사하고 해버리고 고용보험은 다 아파트로 해놨어도 아파트 직원이 아니라 위탁회사 직원은 다 봐버리고 지금 현재 그러고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현장이 그렇게 위탁관리를 취하면서 뭐 좀 약간 비틀어 놨는데 그 본질은 지금 여전히 그렇게 봐주고 있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지금 그 쪼개기 계약을 너무 많이 하고요. 옛날에 3달 계약 없었거든요. 3달 계약이 없었는데 한 달도 있던가요? 근데 그러면 한 달 계약을 하면 법에 위반되나요? 법 위반 안 돼요. 법 위반 안 되는데 이 말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 3달 계속 한다. 아무 절차도 없이 무조건. 이게 형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3달 계약을 막 빈번하게 한다. 아무 뭐 절차도 없고 뭣도 없이. 그러면 이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3번 이상 반복되면요. 실무적으로. 그러면 형식에 불과하니까 어떻게 되죠? 계약 기간이 없는 것이 돼. 없는 것이 되니까 정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법리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약 기간을 막 쪼개긴 했는데 그때마다 뭔가 막 액션을 취하면서 면접도 하고 어쩌고 한다. 그런데 개 중에 누구는 근무를 시켜주고 나는 안 해준다. 그때 갱신 기대권의 법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소장님으로 가시게 되면 유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소장님들을 나쁜 말로 등쳐먹는. 누구? 경비원 중에 몇 분이 계셔. 강주에서 유명한 인사요. 저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이걸 잘못 뽑아가지고 다 물먹은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 이게 경찰서도 그래. 내가 형사조정위원을 올해부터 안 하거든요, 이제. 작년까지 거의 한 20년 했어요. 표창도 다 받고. 그래서 이제 안 하는데, 너무 바빠서 이제 안 한다고 그만하고 있는데, 그 형사도 조정을 시켜줘요. 교통사고 조그만 거 나면 그냥 돈 좀 받고 이렇게 끝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 기사님들이 악용해가지고 날마다 와, 날마다. 막 일부러 가서 화나게 해갖고 서로 부딪혀갖고 고소해갖고 막 와. 그러면 우리 합의금 줘. 근데 제발 이러지 말아야겠어요. 검찰도 그렇게 이용해 먹어, 지금. 노동청에 단골 손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 정보를 좀 파악을 강의로 하기가 그런가? 그러니까 이상한 분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계약서를 이상하게 써가지고 그 부당이고 구제 신청하고 한 달, 2달치 막 타가신 분들이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작년 말에 3일 아파트 저쪽에 이제 군부대 있는데 31서단 있는데 그쪽 거기 가서 제가 손 들으라고 해서 사장님은 회사 아파트한테 못 이겨. 해고를 시켰는데 그분을 시켰는데 못 이겨. 그리고 나한테 준 돈이 다 만해버려. 이게 봐야 못 이기니까 이거 해고를 차라리 돈 줘버리죠. 그랬어. 그리고 난 잘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여파로 소장님이 거기를 그만두셨더라고. 괜히 소장님들만 피해를 보는 거야.
근데 그래서 평판조회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어떤 분이 오실 때 그래도 다른데 어디 근무하셨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슬쩍 그분이 그냥 문제를 일으킨 분들이 대부분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뭐 채용을 꼭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뭔가를 알고 그런 분들을 있을 땐 더 이렇게 좀 잘 해야 되고 그래서 노동청에서 그냥 유명한 인사입니다. 노동청에서는 대통령보다 더 유명해 그분이. 다 알아. 검찰청에도 단골 손님들이 있어요. 막 오는 사람들이. 예? 그렇게 이용해 먹어요. 아, 우리가 어떻게 검찰에 가갖고 막 이용해 먹을 생각을 보통 사람이 검찰청에 가는 것이 좀 편한 마음이 아닐 건데 그분들은 잘 와요. 그래갖고 막 이용해 먹어. 합의시켜주니까. 내가 노동부에다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노동부가 뭐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검찰도 법원도 마찬가지, 노동부도 마찬가지 안 해도 될 일을 심한 말을 80% 하고 있어요. 안 해도 될 일을. 이게 권리 구제 차원에서 좋은 것인가는 모르겠으나 안 해도 될 일을 막 국선 노무사 있고 국선 변호사 있고 막 다 도와줘 보니까 무조건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가면 뭐라 그래? 합의하라고 그래. 합의하란 말은 사장님한테 돈 내놓으라는 뜻이요. 네, 그랬어요. 아니, 진짜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가져와가지고 사용자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게 시장에다가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당신들은 또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사건을 처리했다고 대통령한테 보고해가지고 공무원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이러고 있지 않냐. 제발 좀 그러니까 말하지 말아라. 말을 해도 안 먹힙니다. 그래서 이제 관공서가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로 봐야 될지 너무 많이 이렇게 무료로 이것저것 다 해줘 보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내가 봤을 때 저게 이길 것 같아야 싸움을 거는 것이지 질 것 같고 자기 비용 들어가면 안 하잖아요. 근데 비용을 하나도 안 받아보니까 다 도와줘 버리니까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리자거든요. 이제 제가 30분에 끝낼 겁니다. 30분에 끝낼 건데 여러분이 이제 그러면 사장님이냐 근로자냐 애매하죠. 여러분 저 노조 만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지금 서울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노조를 만들어놨어요. 그 목사님들이 근로자냐 아니냐. 담임 목사님은 당연히 근로자 아니에요. 부목사님들 당연히 근로자예요. 우리가 봤을 때. 제가 벌써 몇 년 전에 그 목사님들 수백 명을 모아놓고 강의를 했어요. 어디에서? 저 돌고개에 있는 먼 교회, 돌고개 옆에. 옛날 서강주 경찰서 밑에 교회. 그때 부목사님들 참석 금지. 서문 포럼이라고 있어요. 서문 포럼이 그 신지의 그 골프 선수 있죠. 골프 선수가 한평 그 골프고 출신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 근데 신지혜가 워낙 골프를 잘 치고 돈을 많이 벌어버리니까 그 아버님이 아마 매니저인가 하신 것 같은가. 그런데 원래는 목사님이셨어.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들한테 이제 이렇게 좋은 예 쓰라고 돈을 내놨어요. 그래갖고 만든 게 성은이 망극해서 만든 게 성은 포럼이야.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너무 크다 해서 이름을 성은 포럼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강의를 주기적으로 하는 거야. 근데 그때 내가 이제 노동법에 대해서 강의를 한 거예요. 저도 이제 크리스찬입니다만은 누군가 희생을 신앙을 담보로 해서 강요하면 안 된다. 오히려 교회가 모범 사용자가 되고 모범 고용주가 되어야지 그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무상의 어떤 그 노동을 강요하면 되겠냐. 이거 안 된다. 근데 그때 저기 부목사님들 참여 금지. 담임 목사님들을 온 거예요.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보니까 소장이 근로자 개념하고 사용자 개념이 노동법의 최대 하두예요. 자, 근로자도 있고 근로자하고 사용자가 있고 또 중간 영역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중간 영역을 저는 특고라고, 무늬만 사장이라고 해요. 무늬만 사장. 예, 사업자 등록 자기 이름으로 내요. 근데 옛날에는 너는 사장이니까 고용보험이고 산재보험이고 다 안 들어줬어. 그 다음에 그 택배 기사나 퀵서비스 기사들 위험하다고 일반 회사에서 보험도 안 들어줘. 이 사람들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야. 근데 이분들은 이제 우리 노동법은 근로자를 종속 노동으로 하는 사람은 근로자라고 보거든요. 종속 노동은 인적 종속이 있고 경제적 종속이 있어요.
인적 종속은 개개의 근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 인격과 분리될 수 없고 그러면서 종속성이 제한된다는 측면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인적 종속론이고, 경제적 종속은 인적 종속은 좀 덜한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거의 매여 있다. 노동시장에서. 그게 이제 경제적 종속성이란 말이죠. 그럼 일반 근로자들은 인적 종속하고 경제적 종속이 다 있어. 소장님도 그런 셈이죠. 근데 이제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믹스 트럭 기사, 그 다음에 학습지 교사, 이런 사람들은 명색은 사장이에요. 그 내가 뭐라고 그래? 무늬만 사장. 무늬만 사장이라고 하고, 근데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 무조건 보여준 거 아니에요. 존속계약을 그래야 돼요. 어느 한 군데만 계속 해야 돼. 다른 사람 또 쓰면 안 돼, 자기가. 이런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자, 특고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형이 특고요. 무늬만 사장. 근로자도 아니고 사용자도 아니고 아무데도 보험도 안 들어주니까 고용 산재라도 들어주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절충안인 거예요, 우리 법이. 그래서 이제 특수고용 종사자라고 한 것이 있는데, 이분들은 인적 종속성은 약하나 경제적 종속성은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른 가바이라는 회사하고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한 군데만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쓰면 안 돼. 또 내가 다른 사람 쓰면, 내가 다른 사람 써보면 사장이 돼버리죠. 내가 안 쓰면 안 돼. 그리고 열 몇 가지 그 법에서 말하는 그 업종에 해당되면은 특수고용 종사자로 봐가지고 고용산재 혜택을 줘요. 자, 이번에도 하도 법이 바뀌니까 근로복지공단 직원들도 몰라요. 이번에 그 화물트럭 기사 이미 다쳤어요. 화물트럭 기사가. 옛날에 무조건 안 돼요, 산재가. 근데 이제 내가 이걸 보니까 그 특고로 봐야 되는데 그것도 애매하고, 아무리 물어봐도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몰라. 법이 최근에 바뀌어놓으니까. 근데 법대로 엄격하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보면 빈 것 같고. 근데 이제 아니어도 또 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내가 두 개를 다 적어줬어요. 두 가지를 다 적어줬는데 당신들이 판단해라. 그랬더니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에서 강주에 있는 이제 철근을 실어 날리는 점퍼 트럭 기사였어요. 화물차 기사. 근데 그분들이 이제 특고만을 판단하는 그 기관이 대전에 따로 있더라고, 근로복지공단. 내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그것도 잘 몰라, 사실은. 근데 거기다 이제 의뢰해가지고 결론을 낼 거라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런 이제 특수고용 종사자들은 아까 말한 고용산재만 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조금 더 들어가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하고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이 틀려요. 이번에 바뀐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자, A라는 회사 직원이 아니요. 그러면 A라는 회사 노조 들어갈 수 있나요? 옛날에는 안 돼, 이번에는 돼요. 좀 얼른 이해가 안 가죠? 내가 지금 이제 기아 직원이 아니요. 근데 내가 기아가 만드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나요? 옛날에는 안 돼, 이번에 돼. 이번에 됐어. 네? 이번에 돼. 그러니까 내가 기아 직원은 아니지만 기아 노조에 들어갈 수가 있어. 이렇게 법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노동법이 하도 바뀌니까 우리도 정신 안 차렸으면 잘 모릅니다. 작년에 그 교재 개정안이라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소장님들은 그러면은 근로자냐 사장님이냐, 지위가 이중적 지위가 있는 거야. 이중적 지위. 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하고 관계에서는 근로자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용산재보험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월급을 받고 노동의 대가로서 종속노동을 하면서 결제받아서 일하잖아요. 이게 종속노동 한다는 뜻이에요. 자, 출퇴근 시간 지키고 결제받아서 일하고 대가로 월급을 받아. 그러니까 근로자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입주자 대표 회장하고 소장님만 보면 100% 근로자예요. 그런데 밑에 직원들이 봤을 때는 이 양반이 근로자가 아닌 거예요. 사장이지. 예? 그래서 사용자 개념이 광의의 사용자 개념이 있어요. 사업주가 있고, 사업주는 주인을 말해. 주인을 말하는데, 이제, 일반 회사 같으면, 개인 회사 같으면 그 사장 개인이 말하고, 법인 같으면 법인 자체가 사업주예요. 그 다음에 사업 경영 담당자가 있어요. 지금 바로 월급쟁이 대표이사, 월급쟁이 사장이 경영 담당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있어요. 관리자라고 그래. 이 사람들까지 광의의 사용자 개념에 포함돼요. 그러면 최소한 소장님들은 월급쟁이 사장이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리자는 들어가. 최소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원들이 봤을 때는 우리 소장님들이 사장님들이야. 사장님이란 말은 광의의 사용자 개념에 들어간다는 뜻이요. 사업주, 주인은 아니지만 사용자의 개념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사용자니까 당연히 임금이나 퇴직금이나 다 발생하는 겁니다. 아니, 이제 근로자니까. 입주 대표 회의하고 관계에서는 근로자니까. 근로자가 아닌 순간 퇴직금도 안 주면 못 받아요, 원래. 임원들은 퇴직금 없는 데는 없어요. 임원 보수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임원 보수 규정이 따로 있어가지고 따로 받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로자가 아닌 순간. 그러니까 이사나 이런 급은 근로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들은 이런 이중적 지위에 있는 거예요. 다른 밑에 직원들, 뭐 경리나 뭐 우리 영성 과장이나 그 다음에 또 이런 경비나 이런 분들하고 관계에서는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있고, 그러나 본인 자신이 입주 대표회의나 거기 관계에는 또 근로자 지위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하고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이 틀려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는 실업자가 안 들어가. 근데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는 실업자도 들어가. 그러니까 기아 자동차 직원이 아니어도 기아 노조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이 틀리니까 그래. 이제 그런 맥락하고도 접해 보고, 그래서 임금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라고 그래요. 임금에 준하는 수입에 생활하는 자. 그래서 특고들은 사실상 노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노조를 만든다는 뜻은 뭐냐면 사용자 너 나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체 교섭 하자고 나오라고 불러낼 수가 있어요. 안 나오면 부당 노동행위로 사용자가 걸려 처벌받아요. 이게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가 있어. 노조가 되는 순간.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닙니다. 다 사장님이에요. 아직까지는. 화물연대. 그러니까 화물연대가 파업이 아니라 불법 행위예요. 그것은. 파업이란 건 노동자가 해야 파업이에요. 노동자 단체가 해야 파업인데 그건 사장님들, 작은 사장님들 모임이요. 작은 사장님들 모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화물연대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노동법상 보호를 못 받고 나오라고 해도 나올 의무가 없으니까 안 나오고 처벌도 안 받아. 그러니까 맨날 누구한테 때를 써? 공무원들이 국가한테 때를 쓰죠. 사용자가 안 먹어줘 보니까. 자기 파트너 더 큰 사장이 안 먹어주니까. 근데 이제 노조로 되는 순간 안 나오면 처벌받아, 사용자가. 이게 성실 교섭 의무 위반으로 부당 노동행위가 돼버려요. 이게 그 노조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데 노조가 되려면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으로 봐봐야 돼.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은 임금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그래서 임금이 꼭 아니어도 임금과 준하는 수입 생활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막 결론을 내가 내리기는 어려운데 지금 현재 공무원 노조법에서는 6급까지만 공무원 노조를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5급이 따로 자기들끼리 노조 만드는 걸 굳이 위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노조를 만들 권리는 뭐예요?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소장님들도 그걸 꼭 노조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결사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고 또 그 이 결사체가 반대편인 사용자 단체들,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 연합들한테 야 노동 조건 협의하자고 나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소장님들이 이런 일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특히 강주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노력에 비해서 이렇게 대우를 많이 못 받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소장님들이 그 회장님들이 너무해.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좋은 어떤 생각과 아이디어를 모아서 권익을 위해서도 그런 장치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좀 더 체계적으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순서 없이 하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었던 부분도 있었고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강의를 좀 해주려고 했었는데 이런저런 말들이 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제때 못 받을 때는 많은데 찍혀 있으면 반드시 전화를 해요. 그리고 상담을 엄청 많이 해주니까 아무런 이렇게 여기 어려움 마시고 이렇게 전화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제가 상담을 개개인 어떤 사건 이런 것들도 다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